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6회차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뤄드렸던 1부 1번부터 7번 경기에 이어서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풋볼살롱 멤버십이 오픈 이틀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가입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이 풋볼살롱의 멤버십과 관련해서는 지금 머리 위로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좀 더 추가적인 정보와 교류,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그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의 운영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풋볼살롱의 멤버십의 혜택으로는 현미경 분석에 활용되는, 그리고 독식 분석에서 활용되는 이 자료 파일, 한글 파일을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미리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해당 텍스트 파일을 받으셔서 인쇄를 하시거나 PC 화면 혹은 모바일 화면으로 먼저 이 자료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초안픽이나 최종픽을 구성하시는데 조금은 시간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멤버십 설명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가 지금 원래는 런던 지역의 팀들이 관중이 입장이 허용이 됐다가 이 런던 지역이 다시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런던 지역이 티어 1로 구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런던 지역을 빼고 소수의 지역 머지사이드, 리버풀과 에버튼이 위치한 그 머지사이드 지역이 관중이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56회차에서 홈 관중이 입장이 가능한 경기는 그 에버튼과 아스날의 경기에서 에버튼이 입장이 가능하고, 또한 이 브라이튼과 셰필드에서 브라이튼 쪽에도 홈 관중 2,000명이 들어갑니다. 또한 맨시티와 사우스햄튼에서 이 사우스햄튼의 홈 구장에서 펼쳐지는데 그 사우스햄튼 지역 역시 관중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승무패 56회차에서 관중이 입장 가능한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에버튼, 사우스햄튼,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에서 조금은 이변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해당 이 매치업을 보자마자 들었습니다. 셰필드가 올 시즌 리그에서 첫 승도 없는데, 단 1승이 없는데 이제는 첫 승을 거둘 때가 온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셰필드가 새벽에 있었던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조금은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죠. 3대 2대 3으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이 셰필드가 최근에 이 사우스햄튼이나 맨유 같은 강팀들과의 대결 말고는 그래도 그 전에는 한 골차 아깝게 패배를 하는 그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셰필드가 점점 그 1승을 향한 그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고,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브라이튼 경기를 굉장히 이변 경기를 많이 잡아내면서 브라이튼의 어떤 애정을 갖고 있는 팀인데,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홈 고자 같은 면모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원정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홈에서는 올 시즌도 1승도 없는 상황인데 0승 3무 3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이튼의 모처럼 홈 관중 2,00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홈 고자다운 면모를 조금은 씻어내면서 브라이튼 역시 승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가 굉장히 아리까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8번 경기인 브라이튼 대 셰필드, 그리고 맨유와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한도 내인 36,000원짜리 픽을 구성을 해서 올 마킹으로 한번 지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렇게 올 마킹을 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3백을 기반으로 하죠. 3백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좌우 윙백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 측면 공격을 거의 담당을 합니다. 오른쪽에 램프띠, 왼쪽에 솔리마치라는 걸출한 윙백들이 있는데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윙백들이 전진을 깊숙하게 하기 때문에 이 측면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셰필드 역시 지난 시즌에 크리스 와일더 감독이 이부 리그에서 재미를 봤었던 그 변칙적인 3백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셰필드의 3백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 3백의 수비를 담당하는 그 센터백들 중에서 양쪽에 있는 센터백들을 우리가 스토퍼라고 부르죠. 그 스토퍼라고 불리는 중앙 수비수들까지 변칙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그 공격 패턴이 먹히면 굉장히 위협적인 득점 루트가 되는데 그 3백이 지난 시즌에는 아무래도 셰필드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리그 팀들이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이 셰필드 특히 수비수들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이 셰필드의 변칙적인 3백에 적응을 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 말인즉슨 이 셰필드 역시 중앙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모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측면 쪽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반면 셰필드는 중앙 쪽에서 조금은 수비 뒷공간을 노출한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겠고 서로가 지금 1승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1승 재물이라고 서로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구조적으로 이 두 팀이 모두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승패가 갈릴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통 사이드를 보자면 그래도 브라이튼이 최근에 홈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정에서는 그래도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강팀들을 만나도 굉장히 경기력은 좋은데 골 결정력에서 조금은 밀리면서 한 골차 패배를 당하는 그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셰필드보다도 조금은 공격적인 상황에서 조직력이 좋기 때문에 최전방에 그래도 베테랑 공격수 웰백이 골은 많이 넣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웰백이 합류하면서 구조적으로 이 최전방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2선에 포진하는 그러한 코널리, 트로사르 같은 다부지고 조금은 체구가 작지만 다부진 선수들이 2선에서 조금은 구조적인 안정감을 갖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브라이튼이 좀 더 골을 넣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셰필드의 첫 승을 조금은 바라보고 싶은 이유는 어쨌든 셰필드가 맨유와의 경기에서 2대3으로 역전패를 했는데 이 셰필드가 실점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득점이 7골밖에 없습니다. 최전방에 이 맥골드릭 선수와 맥버니 이러한 이 최전방 공격수들이 골을 넣고 있지 못하고 리버풀 유망주 출신인 브루스터 같은 선수는 워낙에 1부 리그 경험이 없고 2부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곤 하더라도 브루스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즐기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 5대 리그, 유럽 5대 리그에서 굉장히 몸싸움이 제일 강하다고 여겨지는 이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오면서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셰필드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어떤 부진에 따라서 좀 더 성적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맨유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맥골드릭 선수가 지난 첼시전에도 골을 넣었었는데 또다시 3경기 만에 맨유전에서 멀티골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맥골드릭 선수가 우당탕탕 조금은 운이 좋아서 들어간 두 골인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요소로 골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맥골드릭 선수가 맨유를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브라이튼의 골문을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이 지금 득점 패턴과 실점 패턴을 보시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5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셰필드가 올 시즌 7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가장 많은 골을 3골이나 넣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이튼이 세트피스 한 방으로 셰필드에게 조금은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의 득점 시간대를 조금 살펴보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15골을 넣고 있는데 가장 많이 골을 넣은 구간이 후반 막판 10분 대 후반 81분부터 90분에 5골을 넣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셰필드가 3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특유의 후반 막판에 화력을 집중시키는 공격 집중력을 발휘를 한다면 수비 집중력이 후반 막판에 떨어지는 셰필드를 상대로 충분히 골망을 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셰필드에게 충분히
강점이 있는 것이 브라이튼이 실점이 21골로 굉장히 실점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측면 뒷공간이 너무나도 노출이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점이 많은 측면이 있는데 이 브라이튼의 최다 실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해당 시간대 후반 51분부터 60분 그리고 전반 41분부터 후반 10분까지인 이 50분 구간에서는 이 브라이튼이 수비가 굉장히 약한데 셰필드가 브라이튼의 취약 시간대인 해당 구간에서 한 골도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수비가 약한 시간대에 셰필드가 한 골도 넣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브라이튼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챙겨갈 만한 데이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이 브라이튼이 셰필드에게 조금은 열세였습니다. 1무 1패로 열세였기 때문에 이 셰필드에게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셰필드 역시 자신들의 리그 첫승 제물로 브라이튼을 굉장히 꼽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 관중 2,000명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 홈 고자다운 면모를 그래도 열성적인 홈 2,000명의 팬들이 응원을 해준다면 브라이튼 역시 올 시즌 홈 첫승 상대로 셰필드를 낙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양팀 모두 무승부에는 만족하지 않는 흐름 속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맥골드릭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았다는 점과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리그 득점이 7골밖에 없지만 그래도 전반 극초반에 4골을 몰아넣고 있는데 이 브라이튼이 전반 극초반에 무려 5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전부터 셰필드가 조금은 거세게 몰아친다면 의외로 홈 고자다운 면모로 보이고 있는 브라이튼이 셰필드에게 실점을 하는 모습도 그려지긴 합니다. 또한 셰필드가 24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가 허벌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필드의 최다 실점 구간인 61분부터 70분 사이에 브라이튼이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셰필드가 자신들이 수비가 약해지는 이 해당 후반 61분부터 70분 동안 브라이튼이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점에서 웃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만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베르게 선수가 맨유전에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햄스트링 쪽을 잡으면서 아웃이 됐는데 제가 그래도 셰필드가 브라이튼에게 조금 앞서는 점으로 꼽은 것은 이 중원 지역에서 그래도 셰필드가 굉장히 피지컬이 덩치도 크고 키도 큰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이 브라이튼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전방부터 윙백이나 어떤 이선 자원들이 굉장히 키가 작고 조금 다부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컬적으로 중원에서 조금 압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셰필드라고 봤는데 그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키가 195cm에다가 1골 1도움 플레이메이킹까지 가능한 이 베르게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으로 추정되는 부위를 부여잡고 맨유전에서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베르게 선수가 빠지는 것은 뼈아픈 이 전력 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팀 모두 첫 승이 간절한 상황에서 그러한 구조적인 전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데이터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승패가 갈릴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이 경기 무승부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픽에서 여유가 된다면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고 투폴만 잡으신다면 저는 무승부는 조금은 배제를 하시고 승패를 한번 갈라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이 승부패 최종픽에서 승패를 가른 경기들이 가운데가 빵꾸가 뚫리면서 무승부가 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승패 투포를 잡는 것은 조금은 위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만큼은 승패가 조금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9번 경기는 셀타비고 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라리가 분석, 현미경 분석이나 독식 분석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알라베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난주 차 그 우에스카와의 경기에서 알라베스가 패배를 하면서 조금은 저의 뒤통수를 후려쳤기 때문에 알라베스는 조금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셀타비고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라리가에서 3연승을 거뒀는데 이 셀타비고가 왜 3연승을 거뒀는지 조금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셀타비고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처음으로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감독을 경질을 했는데 이 새로 데리고 온 감독이 쿠데트라는 감독인데 남미 출신, 남미 쪽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타비고가 이 남미 출신의 명장을 데려오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고 포메이션도 4-1-3-2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보통 현대 축구에서는 이 여기 1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이나 중앙 미드필더 2명을 최소 배치를 하는데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포백 라인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만을 배치하고 나머지 5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포진시키는 쿠데트 감독의 4-1-3-2 포메이션이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이 쿠데트 감독이 세비야전에서 처음으로 이 4-1-3-2 포메이션을 실험을 했는데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전반전에 이 셀타비고를 봤는데 내가 알던 그 셀타비고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빠른 역습을 하면서 세비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전반전까지는 제 기억으로 2-1로 리드를 했을 정도로 이 쿠데트 감독의 4-1-3-2 포메이션이 비록 세비야전에서는 후반전에 내리 3골을 먹으면서 4-2로 패배는 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보였고 그 가능성이 지금 현실이 되면서 내리 3연승을 따낸 것이 지금 셀타비고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왜 3연승을 거뒀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남미 출신의 명장 쿠데트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 4-1-3-2 포메이션이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항상 셀타비고를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이 최전방의 캡틴이자 노장 공격수, 베테랑 공격수인 아스파스 선수인데 이 아스파스 선수가 올 시즌 7골, 이 4도움을 올리면서 프리메라리가 득점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공동 선두이고 지금 최근 6경기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했을 정도로 이 아스파스 선수가 굉장히 최전방에서 잘해주고 있는데 이 남미 명장 쿠데트 감독의 전술, 공격적인 전술에서도 굉장히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전방에 이 아스파스와 산티미나가 투톱을 이루고 그 뒤에 4-1-3에 해당하는 2선에 놀리토, 데니스 수아레즈, 멘데스가 포진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셀타 비고이고 반대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알라베스가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1위인 팀입니다. 굉장히 제공권이 좋은 팀이라서 최전방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최전방에 190이 넘는 이 키 큰 호셀루와 180 페레즈가 빅앤 스몰 투톱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뚝배기를 노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올 시즌에 이 호셀루와 페레즈 투톱 조합이 조금은 화력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셀루 같은 경우에는 뭐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을 때 조금 득점을 하면서 살아나는가 싶었더니 귀신같이 호셀루와 페레즈가 최근에 2경기에서 무득점을 거두면서 알라베스가 최근에 강팀들을 잡아내는 상승세 속에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지난 우에스카전에서도 제가 예상을 했는데 보기 좋게 제 뒤통수를 때리면서 우에스카한테 첫 승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라베스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크고 문제는 지금 셀타비고가 새로운 감독 쿠데트와 함께 굉장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전통적으로 셀타비고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시즌 초반에는 전인 감독 체제에서 홈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쿠데트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홈에서의 극강의 모습도 조금은 찾아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셀타비고가 지금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셀타비고가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셀타비고를 굉장히 선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셀타비고 쪽이 유리해 보이고 이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굉장히 좋지만 반대로 이 제공권을 살리지 못한다면 장점이 조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알라베스가 제공권 세트피스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셀타 비고의 실점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단 한 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셀타 비고가 지금 제공권이나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베스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제공권 한 방이 이 셀타비고로 상대로 충분히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셀타비고가 조금은 유리한 경기를 할 것 같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점 시간대를 조금 보시면 최다 실점 구간이 후반전에 몰려 있습니다. 후반전에 조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셀타비고 역시 지금 해당 구간에서 꾸준하게 골을 넣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여러모로 쿠데트 감독이 자랑하는 4-1-3-2 포메이션의 어떤 상승세를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안픽으로 셀타의 단통 승리를 보려고 하겠고, 제가 평소 같았으면 알라베스가 그래도 원정에서는 그렇게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항상 원정에서 2승 1무 3패로 나쁘지 않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특유의 끈적끈적한 버티기를 시전을 하면서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린다면 충분히 무승부까지 바치겠지만, 폴더스의 여유가 없거니와 셀타비고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 중심에는 이 쿠데트 감독의 전술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셀타비고 사이드를 노려보는 것이 이 경기는 꽤나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번 경기는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과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 저는 초안픽으로는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고, 최종픽에서 폴더에 여유가 생긴다면 투폴까지도 잡아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오늘 아침에 푸스카스상을 받았죠. 그 피파가 선정하는 가장 한 해에 멋있는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푸스카스상을 한국 선수 최초로 수상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도 두 번째 정도밖에 없었을 정도로, 두 명밖에 없었을 정도로 푸스카스상이 굉장히 조금은 권위 있는 상인데, 어쨌든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푸스카스상 수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제가 기사를 통해 얼핏 봤는데 이게 팬 투표와 전문가 투표가 합산이 되는데, 팬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 선수 한 명에게 팬 투표에서는 우리나라 팬들의 화력이 밀렸습니다. 오히려 팬 투표에서 2등을 차지했는데, 전문가 투표에서 그 번리전 70m 투풍 낙엽 전력 질주골이 전문가 투표에서 1등을 하면서 팬 투표에서 2등으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레스터가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그러한 약점이 있는데, 충분히 푸스카스상에 빛나는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특유의 뒷공간 침투를 보여주면서 레스터를 무너뜨리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이 10번 경기입니다. 이 레스터 시티가 지금 브렌단 로저스 감독 체제에서 그렇게 점유율을 벌이는 팀이 아닙니다. 점유도 점유를 하면서 압박 라인도 꽤나 높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압박 라인도 굉장히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 그 압박을 하면서 공을 빠르게 상대 진영에서 탈취를 하면 그 좌우 풀백과 측면 자원들이 넓게 와이드하게 포진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제이미 바디 같은 침투가 좋은 선수들이나 이 제임스 메디슨, 아이오스 페레즈, 그리고 틸레만스 같은 공격 본능이 이 살아있는 미드필더들이 침투를 하면서 이 골을 넣는 패턴인데, 제가 토트넘 사이드를 보는 것은 그러한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자랑하는 토트넘의 실리 축구가 레스터를 상대로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무리뉴 감독이 올 시즌 굉장히 강팀을 상대로 선수비 후 역습, 그러니까 점유율을 완전히 포기하고 두 줄 버스라고 하죠. 지난 리버풀전에서는 4-4-2 두 줄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자기 진영에서 수비 진영을 구축을 한 다음, 4-4-2 포메이션의 장점으로는 수비를 할 때 이 중앙 쪽에 4명의 미드필더가 포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측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도 조금은 높이면서 이 측면에서 와이드하게 이 측면 풀백들이나 측면 자원들이 와이드하게 벌리면서 공간을 창출하는데, 이 토트넘의 두 줄 4-4-2 버스가 세워진다면 측면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레스터의 공격 패턴이 조금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레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토트넘 사이드를 보는 것이 수비 뒷공간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레스터의 간판 공격수인 제이미 바디 선수 역시 손흥민 선수만큼 수비 뒷공간이 나왔을 때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는 빠르고 결정력이 좋은 선수인데, 이 레스터 시티가 직전에 에버튼과의 홈 경기에서 패배를 했죠. 이 경기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버튼이 기본적으로 수비를 조금 탄탄히 하면서 뒷공간을 조금 내주지 않았는데, 또다시 토트넘이 그러한 축구를 굉장히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무리뉴 감독 특유의 두 줄 버스,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이 제이미 바디를 필두로 한 뒷공간 침투가 능한 이 레스터, 뒷공간이 나왔을 때 굉장히 하비 반스, 제이미 바디 같은 선수들이 뒷공간을 조금 털어먹는 레스터가 지공 상황에서 은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에버튼전에서 조금 나온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뉴 감독이 자신이 잘하는 그러한 실리 축구를 또다시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구조적으로 토트넘이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토트넘이 속한 런던 지역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중 입장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관중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이고, 토트넘은 올 시즌 원정과 홈을 비교했을 때 초반에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최근에 연승을 달리면서 홈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은 커넥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선수의 발끝에 조금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토트넘의 득점 패턴을 보시면 25골 중에서 전반전에 굉장히 득점을 많이 합니다. 전반부터 후반 10분, 그러니까 후반 초반까지 득점이 많은 토트넘인데,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부터 후반 10분까지 실점이 11골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는 토트넘이 홈에서부터 초반부터 레스터의 수비 뒷공간을 예리하게 노린다면 충분히 득점을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후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후반 막판 81분부터 90분까지 7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는데, 상대팀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취약 시간대에서 제일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수비 집중력이 막판에 떨어질 경우에는 레스터에게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반 막판에 수비 집중력을 살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가레스 베일 선수가 지금 컨디션 저하로 불투명하고 백업 자원인 에릭 라밀라가 부상으로 아웃된 것 외에는 전력 누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 토트넘이 최근 레스터와의 홈 3경기에서 홈에서 치른 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 최소 3골 이상 대량 득점을 하면서 모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 레스터를 상대할 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해리 케인 선수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3골이나 넣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레스터 시티의 바디 선수는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토트넘을 상대로 넣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두 줄 버스가 세워지는 상황 속에서 수비 뒷공간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빡빡한 수비 블록을 바디 선수가 전통적으로 토트넘전에 약해왔다는 점은 또다시 그러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한 모습은 이미 직전 레스터가 에버튼전에서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그러한 것이 증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모로 토트넘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고, 다만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레스터 시티가 올 시즌 원정에서 홈보다는 원정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감하게 레스터 시티의 승리까지도 조금은 받쳐볼 만한 것이 이 10번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핵심 수비수라고 볼 수 있는 이 에반스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수비도 조금은 안정감이 생길 수 있는 레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의 여유 여부에 따라서 이 투포를 잡아볼 만한 경기이고,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전술적인,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린 전술적인 상성에 의해서 토트넘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11번 경기는 그라나다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인데 저는 일단 초안픽에서는 폴더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찍었는데, 단통 무승부를 찍은 이유는 양팀 모두 측면 쪽에서 공격이 괜찮은데 양팀이 강점이 측면에서의 공격이 강점인 동시에 반대로 측면에 대한 이 반대급부로 수비도 약한 것이 양팀의 조금은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의 맞붙었을 때는 측면 쪽에서 굉장히 격전지가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 자원들의 활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라나다와 베티스의 측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면에 푸에르타스와 마치스가 측면 공격을 담당을 하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호아킨 산체스와 텔로 선수가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데, 이 그라나다와 베티스의 이 양 측면 조합이 최근에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강점인 동시에 측면 수비가 약점인 두 팀의 맞대결에서 측면 조합이 최근에 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측면 공격에서 고전을 할 경우에는 의외로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 좋은 흐름이 있었죠.
라리가와 유로파 리그를 통틀어서 지금 4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에 선수들도 대량으로 한 7명가량이 감염이 되면서 그 이후에 귀신같이 소시에다드전 패배를 시작으로 라리가 경기에서 3연패를 당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집단 감염 전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그런데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에 라리가 3연패 하락세에 빠졌고 더욱이 유로파 리그를 병행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소시에다드와 비아레알만큼 스쿼드 뎁스가 그렇게 탄탄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도 부침을 겪으면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락세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라나다가 최근에는 1승 1무를 거두면서 반전을 했고 그 중심에는 지금 이 루이스 수아레즈라고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아레즈 선수와 이름은 똑같은데 그 선수가 아닙니다. 이 최전방에 수아레즈 선수가 또 한 명 있는데 그라나다도 이 수아레즈 선수가 그래도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6경기에서 4골이나 넣고 있고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었던 그 엘체전에서도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 수아레즈 선수가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측면 조합인 푸에르타스와 마티스가 조금은 침묵을 하고 있더라도 최전방에 이 수아레즈 선수가 결정을 지어줄 수 있고 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백업 공격 자원으로 베테랑 공격수인 솔다도 선수까지 지금 조커로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 결정력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베티스가 제가 지난 승무패에서 베티스와 비아레알이 붙었는데 제가 단통 무승부를 조금 예측을 했었는데 맞아 떨어졌던 것이 이 베티스가 무승부가 지금 5승 7패 무승부가 없는 흐름 속에서 비아레알과 첫 무승부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승부를 잡았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첫 무승부 마수거리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무승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꾸 없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이 베티스의 감독이 지금 옛날에 맨체스터 시티 감독이었던 그 펠레그리니 감독이 베티스의 감독이라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합니다. 쇼패스 빌드업을 필두로 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당시에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수문장이었던 그 클라우디오 브라보 골키퍼가 베티스의 수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맨시티를 맡았었던 그 펠레그리니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5승 0무 7패라는 빠꾸 없는 경기를 하다가 지난 경기에서 비아레알을 상대로도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첫 무승부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라나다가 그래도 홈에서는 올 시즌 3승 2무 1패라는 굉장히 이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쉽게 베티스에게 패배하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고 베티스도 마찬가지로 측면 공격이 강점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측면 조합인 텔로와 호아킨이 골이 없다는 점, 최근에 골이 없다는 점은 측면 강점이 살아날 수가 없고 더욱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1골 4도움을 올리고 있는 카날레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최종픽에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날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날레스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베티스가 최근에 1승 1무를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 역시 충분히 그라나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지금 분위기 반전을 이뤄낸 상황에서 측면 공격이 강점인 동시에 측면 수비가 약점인 양 팀의 공통점 그리고 두 팀의 측면 조합이 나란히 지금 득점 감각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의외로 팽팽한 흐름 속에서 균형이 깨지지 않을 것 같고 관건은 지금 최전방의 수아레즈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카날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나빌, 페키르 같은 선수들이 이름값을 해줘야 결정력을 지어줘야 승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펼쳐질 것 같고 그래도 홈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그라나다가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특유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베티스의 화끈한 공격을 막아내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베티스를 상대로 1승 1무 우위를 점했던 이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엘체전에서 반등을 한 이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를 앞세워서 충분히 패배까지는 거두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초안픽으로는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를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투포를 좀 염두를 해 두시면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안내 방송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안내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창궐을 했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디 따로 나가시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출근을 하실 경우에만 마스크를 꼭 챙겨 쓰시고 안전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12번 경기는 맨유 대 리즈의 경기인데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셰필드 브라이튼 경기처럼 이 경기는 모든 결과가 보이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승무패로 모두 지어보도록 하겠고, 이 폴더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투포를 잡을 경우에는 저는 브라이튼과 셰필드전처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전술적인 상성으로 봤을 때에는 맨유 사이드가 그래도 유력해 보이는 것이, 맨유가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을 그렇게 많이 쥐는 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처럼 수비를 먼저 탄탄히 하고 최전방에 레시포드, 마시아를 향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패스 마스터가 그들을 향하는, 그리고 포그바도 최근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롱패스 한 방을 뿌려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 레시포드, 마시알이라는 빠른 공격진을 향해서 이 카운터 어택을 실행하는 팀이기 때문에 리즈 같은 경우에는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죠. 굉장히 빡빡하게 전방 압박을 거세게 하는 팀인데, 그 말인즉슨 그 반대급부로 마치 헤타페처럼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충분히 리즈의 수비 뒷공간을 특유의 역습으로 허물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전술 상성상 맨유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지 않나 싶지만, 맨유가 최근에 안 좋은 별명이 있죠. 맨유 팬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맨유 팬분들 역시도 동의하는 것이, 지금 홈에서만큼은 맹구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의 맨유를 믿기에는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가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을 5대2로 패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리즈가 아쉬운 것이, 리즈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선수들이 많이 뛰고 빠꾸 없는 경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문제는 박스 앞에서 특유의 패턴 플레이가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랄지 그런 패턴 플레이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조직적인 압박과 더불어서 공격 패턴까지도 굉장히 조직력이 다져진 모습인데, 문제는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아스널전에서도 0대0으로 비겼을 때 골대를 굉장히 많이 때리면서 비기지 않아야 되는 경기에서 지금 이 무승부를 거둔 리즈이기 때문에, 리즈의 성향상 지금 맨유를 상대로 무승부가 나올 것 같진 않고, 무승부가 뜨려고 한다면 이 리즈가 결정력이 좋지 않았을 때 무승부가 조금은 나올 것 같은데, 이 리즈가 지금 직전 경기에서 그래도 뉴캐슬이라는 팀을 상대로 뉴캐슬이 그래도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데, 어쨌든 뉴캐슬 역시 지금 리즈를 한번 잡아보려다가 조금은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조금 허용을 하면서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어쨌든 5골이나 뉴캐슬을 상대로 넣고 왔기 때문에 특유의 결정력 부재가 조금은 상쇄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리즈 유나이티드의 간판 공격수인 벤포드 선수가 원정만 가면은 골 결정력이 귀신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정 깡패로 이 벤포드 선수가 특유의 원정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홈에서 맹구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맨유가 또다시 맹구짓을 한다면 충분히 리즈에게 승리가 조금은 보이는 경기이고, 그러한 데이터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유를 포함해서 빅식스, 이른바 빅식스 팀들이 리즈 같은 승격팀을 상대로 거의 10년간 패배를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의 승리 사이드는 없는 경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데이터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것이고, 올 시즌 경기 내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리즈도 맨유를 잡을 만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즈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골 결정력이 지금 뉴캐슬전에서의 5골로 어느 정도 만회가 되는 모습이겠고, 벤포드 선수, 간판 공격수인 벤포드가 귀신같이 원정에서 살아난다는 점, 또한 맨유가 올 시즌 귀신같이 홈에서는 맹구짓을 하고 있다는 점이 맞물렸을 때는 충분히 리즈의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맨유의 패배까지도 그려지고,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우위에서 봤을 때 선수비 후역습을 치는 맨유가
뒷공간, 전방 압박에 의한 뒷공간 노출이 심한 리즈를 상대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맨유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것도 이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포를 잡을 경우에는 리즈의 성향상 무승부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승패를 조금은 추천을 드리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브라이튼과 셰필드, 맨유와 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종 픽에서도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이 경기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가 최근에 올 시즌 특징이 뭐냐면 후반전에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리그 22골을 넣었는데 무려 15골이 후반 10분 이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 같은 경우에는 리즈뿐만 아니라 이 압박이 좋은 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즈, 사우스햄튼 같은 팀과 이 라리가에서는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헤타페 같은 팀들이 후반전에 가면은 전방 압박, 과도한 전방 압박에 의해서 체력이 떨어지면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반 중후반부터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리즈 역시 지금 후반 이 중후반에 굉장히 많은 실점인 11골을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후반 막판에 그래도 백업 자원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역습을 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 후반전에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팀을 상대로는 맨유의 예리한 역습이 굉장히 후반, 중후반부터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조금은 맨유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는 것이 있고, 다만 맨유 같은 경우에는 백업 공격수인 카바니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얼굴이 잘생긴, 조금은 느끼하게 생긴 이 독일 국가대표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 중앙 수비수 로빈 코우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 조금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맨유가 후반전에 굉장히 강한데 후반전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후반전에 수비 집중력을 강화를 해야 할 것 같고, 리즈의 지금 득점 이 패턴을 보시면 전 구간에서 거의 고르게 득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즈는 특별히 어느 구간이 강점에 있다고 보시 수는 없고, 리즈 특유의 공격 축구가 전 구간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유는 전 후반 통틀어서 계속해서 수비 집중력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전반 극초반에 실점이 굉장히 많은데 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반 초반에 와 하는 그런 게 있죠. 굉장히 이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압박을 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초반부터 이 기선을 제압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리즈가 과연 그러한 초반 기선 제압 속에서 선제골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 전반 극초반에 맨유가 실점이 많다는 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즈 역시 굉장히 지난 리버풀전에서 3대4로 패했던 것처럼 맨유를 상대로도 굉장히 다이내믹한 경기, 빠꾸 없는 경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폴만 잡는다면 저 같으면 승패 투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취향껏 무승부를 한번 받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승패 이렇게 투폴 승부를 가르면 귀신같이 무승부가 나오는 허망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투포를 잡는 것은 개인적으로 취향껏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는 전술 구조상 맨유 쪽이 조금은 유리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홈에서의 올 시즌 맨유는 말 그대로 약간 맹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13번 경기는 카디스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안픽으로 승무, 투포를 잡으려고 합니다. 헤타페 경기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죠. 헤타페 경기가 단골로 승무패에 들어오는데, 이 해외 쪽 배당 같은 경우에는 헤타페의 명성 때문인지 헤타페 쪽이 정배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카디스를 넘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올 시즌에 헤타페가 시즌 초반에는 좋았는데 지금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굉장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최근에 라리가에서 2무 3패를 거두고 있고 2연패를 당하고 있고, 라리가 7경기로 확대했을 때는 3무 4패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헤타페가 지난 시즌과 지난 시즌에 굉장히 라리가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굉장히 이 많이 뛰는 축구, 전방 압박을 심하게 빡세게 가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다이내믹한 축구를 마치 리즈 유나이티드처럼 했는데, 이 올 시즌에는 그러한 헤타페의 압박 축구가 이
통용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헤타페이의 경기력적인 저하의 원인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이 헤타페이 감독인 보르달라스 감독과 더불어서 이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동기부여가 떨어졌다는 것이 뭐냐면 지난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 굉장히 잘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타페가 막판에 뒷심 부족이 나오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지 못하고 유로파 리그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향한 야망이 계속해서 꺾이면서 선수단의 동기부여가 저하됐다는 어떤 분석을 제가 받고 기대를 모으고 데리고 온 이 쿠초 에르난데스 같은 선수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작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쿠초 에르난데스뿐만 아니라 최전방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이 앙헬 로드리게스 앙헬 선수와 최전방의 마타 선수가 이 공격 쪽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득점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홈에서는 그래도 시즌 초반에 3연승을 거둔 바가 있는데 헤타페가 리그 원정에서는 너무나도 참혹한 경기당 0.4골이라는 빈공 속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카디스가 이 셀타비고 원정에서 0대4로 완패를 하고 돌아왔다고는 하나 카디스가 누구를 꺾었죠? 지금 바르셀로나를 홈에서 잡아낸 경험이 있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제가 셀타비고를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 팀은 완전히 깡패다운 모습, 쿠데트 감독의 4-1-3-2 공격적인 만화 축구를 하면서 굉장히 깡패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셀타비고 원정에서 0대4로 패배를 했다고 해서 헤타페에게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할 것이라고 예단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굉장히 4승이나 거두면서 좋은 모습이고 카디스를 설명드렸을 때 원정에 비해 홈에서 고자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자라는 말도 붙이면 안 되는 것이 무려 FC 바르셀로나 마탱이가 원정에서 마탱이가 간 바르셀로나를 잡아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카디스이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디스가 역습이 괜찮은 팀이죠. 기본적으로 승격팀이고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으로 골을 넣는 팀인데 역습으로도 두 골이 있을 만큼 역습의 일가견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헤타페가 역습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무래도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그러한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 헤타페가 레반테 원정을 떠나서 0대3으로 패배했을 때 제가 레반테 사이드를 보면서 수비 뒷공간이 탈탈 털릴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모습이 또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 카디스전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지난 세비야전에서는 그래도 세비야와 체급 차이가 나고 당시에 헤타페가 레반테전에서 수비수 핵심 자원 2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전령두수가 있었기 때문에 헤타페가 특유의 전방 압박을 구사하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방 압박을 안 하고 수비에 치중하니까 세비야가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암소가 아닌 수소 선수의 예리한 그 크로스에 의한 자책골로 헤타페가 조금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카디스는 승격팀이고 한번 잡아볼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타페가 세비야전처럼 엉덩이를 뒤로 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가 자신들이 자랑하는 또다시 전방 압박을 들고 나온다면 카디스에는 베테랑 공격수인 네그레도 선수가 올 시즌 3골을 넣고 있고 바르셀로나전에서도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베테랑 공격수도 갖추고 있는 이 카디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헤타페의 수비 뒷공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디스가 쉽게 패배를 하는 모습은 그려지지가 않고 저는 오히려 카디스 사이드를 보면서 초안픽으로는 승무 투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 극초반에 아주 쌩쌩할 때 압박을 과도하게 구사를 하다가 많은 실점을 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후반 막판에는 체력이 떨어져서 압박 라인을 유지를 하지 못하면서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다만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 헤타페의 취약 시간대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카디스가 지금 골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죠. 11골로 골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습 패턴으로도 골을 심심치 않게 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이 헤타페 수비 뒷공간이 벌어지는 헤타페가 세비야전처럼 엉덩이를 뒤로 의외로 뺄 경우에는 카디스가 조금은 고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헤타페가 카디스를 상대로 엉덩이를 뒤로 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유의 또다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타페의 최전방 공격수인 앙헬과 마타 그리고 쿠초 에르난데스까지 지금 골 결정력이 실종이 된 헤타페가 또다시 리그 원정 고자다운 0승 3무 2패 경기당 평균 0.4골이라는 홈 고자 원정 고자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 무승부까지 바치면은 안정적인 이 픽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4번 경기는 웨스트브롬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 웨스트브롬이 최근에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슬라벤 빌리치 감독을 경질을 하고 그 빅샘이라는 별명으로 굉장히 유명한 샘 엘러다이스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 엘러다이스 감독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강등 위기에 처한 팀들을 뺑뺑이 회전문 그 인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한 감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웨스트햄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모예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빅샘, 샘 엘러다이스 그리고 한때 굉장히 감독을 많이 맡았던 앨런 파듀 같은 그러한 감독들 소방수들이 있습니다. 승격팀이 시즌 초중반에 강등 위기에 몰리면 그러한 강등 위기에 몰린 팀의 소방수로 부임을 해서 특유의 어떤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극적으로 1부 리그에 잔류를 시키는 그 소방수 감독들이 있는데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베테랑 감독이 바로 샘 엘러다이스 빅샘 감독입니다. 이 빅샘 감독이 구사하는 축구가 뻥축구라고 하죠. 굉장히 롱볼 축구로 정평이 나 있는 이 감독이기 때문에 이 웨스트브롬이 슬라벤 빌리치 감독 체제에서는 그렇게까지 롱볼 축구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빠른 어떤 역습을 통해서 강팀 첼시전에서도 3대3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데 이 웨스트브롬 같은 경우가 경기 극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첼시를 상대로도 당시에 극초반에 3골을 몰아넣으면서 이기는가 싶었는데 막판에 3골을 내리 실점을 하면서 비긴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브롬이 굉장히 경기 초반에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축구를 슬라벤 빌리치 감독 체제에서 했는데 이 빅샘 감독이 들어오면서 어떤 축구를 구사할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이 빅샘 감독이 기본적으로 롱볼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엘러다이스 감독이 롱볼 축구를 구사하려면 최 전방에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뚝배기가 좋은 선수가 이 지탱을 해주면서 수비수를 등을 진 상태에서 헤딩이나 어떤 몸싸움을 통해서 세컨볼을 떨어뜨려주는 그러한 타겟맨 유형의 공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웨스트브롬에는 지금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줄 만한 선수들보다는 최전방엔 로빈슨 선수나 마테우스 페레이라 같은 조금은 다부지고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엘러다이스 감독이 추구하는 그 롱볼 특유의 뻥축구가 웨스트브롬에 지금 당장 구현이 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엘러다이스 감독이 기존 자신이 구성하는 어떤 수비를 탄탄히 한 뒤 뻥축구를 노리는 그러한 축구를 또다시 웨스트브롬에 이식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웨스트브롬 역시 지금 홈에서 강등 위기이기 때문에 이 체급이 높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빌라 같은 경우가 직전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비기고 왔습니다. 이 번리 같은 경우가 빡빡한 두 줄 수비를 세우고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이 상대팀을 압도를 하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늪축구를 하는 팀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밀집 수비가 좋은 번리를 상대로 이 빌라가 굉장히 많은 슈팅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물론 이 번리에는 골키퍼 이 에버튼의 픽포드와 함께 잉글랜드 대표팀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닉 포프라는 걸출한 골키퍼가 있는데 그 닉 포프가 이번 빌라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쉽게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가 이 밀집 수비 를 구사하는 팀들을 뚫어내는 데에는 그래도 이 빌라에는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그릴리시라는 걸출한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밀집 수비를 펼치는 팀에게도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빌라가 최근에 아쉬운 것은 첼시에서 임대로 데려온 그 로스 바클리 선수가 그릴리시 선수와 굉장히 케미가 잘 맞았습니다.
이 바클리 선수가 장점이다 단점인 것이 이 첼시 같은 빅클럽들은 이 템포를 살려야 하는데 바클리 선수의 특징이 볼을 조금 질질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클럽 유형에는 조금 맞지가 않는데 이 빌라급 중소구단 쪽으로 오면은 이 바클리 선수의 어떤 볼을 질질 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빌라가 그 로스 바클리 선수와 더불어서 이 그릴리시가 함께 2선 미드필더 조합을 구성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케미가 잘 맞았습니다. 조합이 잘 맞았던 게 바클리가 공을 질질 끌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그릴리시가 침투를 해서 그릴리시가 마지막 킬러 패스를 찌르던가 자신이 직접 마무리하는 패턴으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재미를 봤는데 그 바클리 선수가 A매치 데이 이후에 경기를 3분만 뛰고 심지어 자기는 대표팀도 뽑히지 않았는데 경기를 3분 만에 뛰고 브라이튼전이었나요? 브라이튼전에서 3분 만에 햄스트링을 부여잡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클리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 공을 질질 끌면서 플레이메이킹까지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이 빌라의 이 주장이자 에이스인 그릴리시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릴리시 선수가 바클리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부담을 덜면서 공격 포인트 양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빌라가 웨스트 브롬전에 바클리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최종 픽에서 바클리 선수의 출전 여부를 통해서 이 경기는 초반픽과 마찬가지로 단통 패를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바꿀 것인지를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빌라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이 번리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샘 엘러다이스 빅샘 감독이 웨스트 브롬에게도 롱볼 축구 특유의 선수비 후역습 롱볼 축구를 이식을 한다면 분명히 웨스트 브롬이 빡빡한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할 텐데 문제는 이 웨스트 브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다 실점인 팀 26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번리는 비교를 했을 때 18실점으로 중위권에 속하고 더욱이 번리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닉 포프라는 굉장히 좋은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브롬에는 그러한 골키퍼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만약에 바클리가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선에 그릴리시 혼자서도 밀집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 빅샘 감독, 엘러다이스 감독이 롱볼 축구를 특유에 들고 나왔다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롱볼 축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이 타겟맨 유형의 공격수가 없는 웨스 브롬이 조금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고전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로스 바클리까지 돌아온다면 그릴리시와 함께 굉장히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바클리가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닉 포프 정도의 골키퍼가 없는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웨스브롬의 골문을 그릴리시와 더불어서 맥긴 그리고 최전방의 울리 와킨스 같은 빠르고 조금은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충분히 이 뚫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초안픽으로는 웨스트브롬의 단통 패,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승무패 56회차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풋볼살롱의 픽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픽을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대단히 떨어지고 내가 구성한 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특히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굉장히 최근에 풋볼살롱이 투포를 예상을 한 경기들은 이변이 많이 나온 적중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포를 염두를 하고 있다는 경기를 위주로 해서 취향껏 픽을 구성한다면 충분히 적중까지도 가실 만한 픽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1부와 2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풋볼살롱 멤버십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풋볼살롱 멤버십 설명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시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승무패 56회차
최종 픽 독식 분석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분석 최종 픽에서는 제가 미처 오늘 다 파악하지 못한 부상 및 결장자를 종합을 해서 최대한 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는 독식 분석 최종 픽 공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미경 분석뿐만 아니라 내일 올라갈 독식 분석도 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독식 분석과 최종 픽 공유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